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기술 쉬바-T 타기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라면 인간관계의 폭이 확대됐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MBTI 검사를 하면 뒤에 세 자리는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데 앞에 한 자리 E냐 I냐가 아리까리 했거든요. 거의 50대 50으로 어떤 때는 E가 나왔다가 어떤 때는 I가 나오고 이랬는데 E가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크게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I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굳이 따지면 역시 이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최근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확대되다 보면 종종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전업사무실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여의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최근에는 아주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여의도 전업사무실 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여의도에선 슈퍼개미가 속출해서 아주 화기애애하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산 점프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여기 이미지는 한 여의도의 전업사무실 슈퍼개미들과 인턴이 한강을 달리고 있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 킵초게죠. 킵초게가 페이스메이커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의도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에 100개, 130개, 800개, 150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 여의도에서 말하는 이 개라는 단위는 억입니다. 억. 그래서 100개면 100억, 130개면 130억, 800개, 이분이 킵초게니까 수장이죠. 800억, 그리고 150억. 요 뒤에 꽁다리에서 따라오는 분이 50억. 과장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 지금 여의도 전업사무실이 이렇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슈퍼개미라는 건 주식 자산이 100억을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작년 올해 초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포모를 크게 느낀다거나 그러는 편은 아니고 그냥 와 대단하다. 그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라는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괴로워하기도 한다. 나는 열심히 해서 한 20개, 30개 모았는데 이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죄다 100개, 200개 이러다 보면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요즘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자산 피라미드라는 요거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는데 순자산이라는 게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동산 그리고 동산을 합친 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빚을 뺀 그 순자산이 얼마냐 이거를 분석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순자산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순자산 50억을 때려 넣어봤어요. 나는 순자산이 50억이 있다. 그러면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 봤더니 대략 0.7%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50억이면 여기 여의도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인턴 정도의 레벨에 불과한데 이게 전체 국민의 0.7%다. 전 국민이 수능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 0.7%에 내가 속했다.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웬만한 의대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말 좋은 과를 갈 수 있는 게 0.7%의 수준이다. 그게 순자산 50억 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대치동 학원가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치동 학원가 상담만 하고 오면 그렇게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이는 공부도 되게 잘하고 아주 훌륭하게 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치동 학원가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하고 오면 딱 요런 기분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데 말이죠. 분명한 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비이성적으로 변하거나 하게 되면 크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더니 킵초게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바님이 그런 스타일이면 여의도에서 뛰는 이런 사람들 너무 쳐다보고 그러지 마라. 어차피 잘 투자하고 하면 어느 순간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뒤에서 뛰었을 때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혼자 달리는 게 기록 향상에 더 좋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어떤 타입이든 간에 앞서 나가는 이 800개 이런 분들 보면서 너무 나를 하찮게 여긴다거나 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잘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쉬바티입니다. 암의 타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번에 RNA 2편을 하고 나서 저한테 조금 신경 쓰였던 댓글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져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쨌거나 채널명이 쉬바잖아요. 쉬운 바이오. 쉬운 바이오인데 이 갑자기 스플라이싱이니 비대칭 siRNA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쩌다 갑자기 쉬바형이 어려운 바이오형이 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밑에 있는 영상 캡처본은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의 영상이죠. 아마 이 영상이 자석의 같은 극끼리는 왜 밀어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분의 답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라는 질문에 설명을 할 때에는 서로가 참이라고 납득하는 일련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리처드 파인만의 말은 그거예요. N극과 N극이 왜 서로를 밀어내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가 답을 하기 위해선 네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들이 있어. 그거를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N극과 N극이 왜 서로를 밀어내느냐라고 물으면 나로선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 저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보다 바이오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쉬바 같은 영상이 1시간으로 안 끝나고 3시간, 4시간 동안 이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형이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쉬바티 타깃 영상을 쭉 들어보시면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바이오 투자를 계속 하실 생각이면 그리고 그걸로 돈을 조금 벌어보시겠다는 생각이면 어쩔 수가 없다. 고통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거를 알았을 때 남보다 확신을 가지고 큰 돈을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냥 앞으로 한 3달 동안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은 거 한 3개만 추천하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거를 제가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 시간에 투자를 더 하지. 비록 이런 영상이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겐 큰 도움이 돼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쉬바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네. 본 자료는 바이오 투자의 필수적인 타깃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신 바이오 기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하고요. 특히 채널의 특성상 기술의 설명 과정에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의 매매에 관여하지 않으며 매수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쉬바는 주식을 잘하는 애가 아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쉬바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입니다. 종양은 암일까요? 종양과 암은 같은 말일까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철권 6, 여기서 데빌진의 기술이에요. 이런 거 제 나이 또래 남자분이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락실에 가서 동전을 쌓아놓고 이런 철권이나 뭐 킹 오브 파이터즈나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서 했나 싶은데 우리는 이런 걸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데빌진 연속기 다 외웠고요. 이오리 필살기 같은 거 다 외웠던 사람이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다 외울 수 있는 정도의 머리면 사실 바이오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AI가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오늘 나올 내용들 지난번 RNA만큼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빌진 연속기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종양과 암은 같은 걸까요? 종양이 뭘까요? 종양은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생긴 모든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양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악성 종양이라는 게 있고요.
멜리그넌 튜머라는 게 있고 양성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나인 튜머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종양이라고 불러요. 악성 종양도 덩어리고 양성 종양도 덩어리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암은 뭐냐? 여기에서 양성 종양을 제외하고 이 악성 종양만을 우리는 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밑에 내용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라는 곳에서 캔서를 정의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 컨트롤할 수 없는 성장 그리고 몸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거.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게 캔서, 악성 종양, 암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막 커지고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가 된다.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죠? 투자하려고 하죠. 그럼 바이오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양성 종양일까요? 악성 종양일까요? 악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은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두기도 해요. 캔서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바이오 투자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할 종양은 멜리그넌트 튜머,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 거고 곧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양성 종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와서 고형암은 뭐고 혈액암은 뭐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형암, 혈액암. 앞에서 말한 리처드 파인만 영상처럼 고형암이나 혈액암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미 돼 있다고 생각하고 리포트 같은 것들이 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고형암은 뭡니까? 솔리드 튜머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형태와 경계가 있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암입니다. 솔리드 튜머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되게 딱딱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한 형태와 경계를 갖고 있으면 고형암입니다. 그래서 이 고형암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상피세포암이라고 부릅니다. 칼시노마라고 부르는데 장기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가 상피세포예요. 그게 간이든 폐든 뭐든 간에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거를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암이 상피세포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암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피세포암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선암,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도암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또 이행세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방광암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게 상피세포암이다. 두 번째, 살코마라고 부르는 육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뼈나 연골, 근육 같은 결합 조직에 생긴 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피세포암과 육종을 더해서 고형암이라고 한다. 딱딱한 암? 아닙니다. 일정한 형태와 경계를 가진 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은 바로 상피세포암이다. 두 번째, 혈액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암은 솔리드 튜머라고 안 부르고 헤마톨로직 멜리그넌시라고 부르는데 혈액이나 림프를 따라서 전신을 순환하는 암을 말합니다. 백혈병, 그리고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혈액암은 모두 형태와 경계가 없겠네요. 뭐 꼭 그렇진 않고요. 이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종종 덩어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오리진이 상피세포나 결합 조직에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라든가 그런 곳에 생기는 게 바로 이 혈액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학 용어를 보다 보면 굉장히 조금 답답한 게 어떨 때는 이렇게 부르고 저쩔 때는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만 해도 분명히 암은 캔서라고 했는데 여기선 다시 튜머라고 나와요. 그리고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튜머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굉장히 요란한 형태로 이렇게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의학 용어에 상당히 짜증나는 점이다. 대략의 규칙은 분명히 있는데 묘하게 불규칙한 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재밌고 충격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거는 실화거든요.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어요. 이제 수의장교로 갔다 왔는데 수의장교로 군대를 가면 이 수의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들이 모여서 군의학교라는 데를 가서 이제 생활을 해요. 한 3달 동안 교육을 받고 각 자대로 이렇게 배치를 받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용어를 다 아는 사람이고 막 사회에서 전문이고 뭐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의사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땐 뭐 백혈병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 루케미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렀나? 뭐 행군을 할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행군을 하다 보면 막 먼지 같은 게 많이 일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마시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다가 렁자이티스 걸리겠네 라고 하신 거예요. 렁은 폐라는 뜻이고 ITIS는 염증을 말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가령 페리오오돈타이티스 이렇게 뒤에 티스 이런 게 붙으면 다 염증이란 뜻입니다. 페리오돈타이티스는 치주염이라는 뜻인데 이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폐에 염증이 생긴 폐렴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빵 터졌어요. 이유가 뭐냐?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렁자이티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폐렴을 말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뉴모니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기려고 그랬는지 진짜 그랬는지 그때 상황을 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폐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은 아니까 렁자이티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도 헷갈릴 때가 있다. 너무 오랫동안 뇌를 비우고 막 달리기 하고 이불 개고 이러다 보니까 멍청해질 수 있다. 순간적으로 이런 걸 까먹을 수 있다. 군대란 그런 곳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 고형암은 솔리드 튜머인데 혈액암 뭐지? 블러드 튜머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의사들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 이거 몰라도 괜찮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 열심히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빌진 연속기 다 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종양과 암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고 암은 고형암과 혈액암으로 구성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은 고형암, 그 중에서도 상피세포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신약이 나오면 고형암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신약은 혈액암 치료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짤방 보면 이 대한민국 엘리베이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닫힌 버튼만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열림은 멀쩡하고.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킹한민국 바이오텍이면 바로 고형암부터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고형암부터 가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가 뭐냐? 말했다시피 환자의 숫자와 시장성은 고형암이 훨씬 큽니다. 환자의 대부분의 암이 고형암 환자고요. 그 중에서도 상피세포암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바이오텍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좀 산티나게 말하면 약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약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당연히 이렇게 시장성이 큰 고형암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게 상식적이란 말이죠. 하지만 어떤 새로운 모달리티,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온 바이오텍의 신약은 대부분 혈액암부터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ADC 편에서 설명드렸던 최초의 ADC 있죠. 마일로탁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최초의 ADC는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 나왔다. 또 최초의 카티 약물이 킴리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카티라는 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 이 약은 어떤 거를 치료하기 위해 나왔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리고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치료하기 위해 나온 약이에요. 근데 왜 이 약들은 시장성이 크고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고형암이 아니라 이런 혈액암의 치료제로 나왔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약을 적용하는데 고형암보다 혈액암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혈액암은 약물이 도달하기가 쉽습니다. 이 혈액암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몸을 돌아다닌다라고 했죠. 면역세포나 골수나 이런 것들에 생겨있는 게 혈액암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이것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 혈액암세포를 바로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고형암은 어떻습니까? 일단 약물을 쐈을 때 그 조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 그 조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암세포가 단단한 구조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물이 쉽게 닿기가 어려워요. 혈액암은 그냥 쏘면 만나는데 이 고형암은 쏜다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뭐 만나야 치료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일단 만나기조차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혈액암은 타깃이 균질하다. 오늘 얘기할 타깃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암 세포는 상대적으로 타깃의 발현이 균질하다.
그래서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고형암 세포는 타깃 발현이 이질적이고 치료 중 빠르게 진화해서 치료 반응의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피세포에 암이 생겼는데 그 타깃이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다른 게 섞여 있고 치료를 하다 보면 얘가 막 거기에 적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치료하기가 쉽겠습니까? 혈액암 쪽이 좀 더 쉽겠죠. 마지막 세 번째, 혈액암은 독성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약물을 쐈어요.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혈액세포에 작용을 했는데 이게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정상적인 혈액세포까지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암세포도 죽였지만 정상적인 혈액세포도 죽였다. 하지만 이 면역세포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이 조혈작용에 의해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형암은 얘기가 다르다. 독성에 의한 장기 손상은 회복이 어려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분자 화합물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간 독성 같은 게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간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간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장기는 하나예요. 이게 없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고형암에 비해서 혈액암이 관리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신약은 혈액암 치료부터 시도를 하나요? 우리가 생애 첫 등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등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도 하고 어느 정도 연습은 했지만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산을 가야 합니까? 처음에는? 북악산이나 북한산이나 그런 데를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생애 첫 등산을 굳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K2부터 오르는 게 말이 되냐. 굳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산부터 올라갈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달리티나 신약이 나오면 굳이 고형암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혈액암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이유가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이 케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름 테라피틱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오름 5029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나오죠? 네, 오름 5029라는 게 있고 GSPT1 디그레이더를 단 DAC 약물입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였냐? 유방암, 고형암을 치료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임상이 중단이 되죠. 왜? 이 약물을 투여하던 환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합니다. 물론 딱 이 약물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사망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환자 한 명이 사망을 하면서 이 오름 5029 파이프라인이 폐기가 돼요. 뭐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오름이 이 5029 파이프라인을 다시 되살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 5029 파이프라인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파이프라인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오름 테라피틱 이승주 대표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읽어보면 전략적으로 혈액암하고 고형암을 적절하게 섞어서 개발하려 한다. 고형암이 임상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좀 있는 질환이지만 혈액암은 임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작은 질환이기 때문. 말했다시피 오름 5029는 임상이 중단이 됐고 파이프라인에서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허투를 타깃하는 유방암, 고형암이죠. 고형암 치료제였고 환자 한 명이 간부전으로 사망하면서 임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오름 테라피틱이 바로 그냥 하한가를 꽂았죠.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DAC 이거 고형암에서 못 쓰는 거 아니야? 고형암의 임상 난이도가 혈액암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애초에 약물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타깃도 균질하지 못하고 독성 관리도 어렵다. 난이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승주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형암이라는 게 어쨌거나 시장성이 혈액암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 DAC 플랫폼이라는 게 고형암을 정복을 못하면 업사이드가 대폭 하락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두 가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ADC, CAR-T 같은 신규 모달리티 대부분이 혈액암부터 POC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컨셉을 증명하는 거를 혈액암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혈액암만 하나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ADC 약물인 에너2의 인디케이션은 유방암이에요. 고형암이다. 이걸 봤을 때 혈액암에서 충분한 약효를 확인한 후에는 고형암으로 임상을 확장할 수 있다.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고형암에서 한번 실패했잖아. 그리고 지금 임상을 다 혈액암에서만 하잖아. 이거 고형암에서 안 될걸? 그러면 이 DAC가 뭐 대단히 뭔가를 바꿀 수 있겠어? 어차피 대부분의 환자는 고형암이고 그중에서 상피세포암인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플랫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지금 막 연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혈액암부터 시작해서 고형암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DAC도 애정을 갖고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북악산, 관악산 오르고 있는 약한테 너 왜 K2 안 올라가냐, 너 왜 에베레스트 안 올라가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주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신약이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혈액암과 고형암의 타깃은 어떻게 다른 거냐? 오늘 쉬바티의 주제가 타깃이죠. 여기에 옆에 표를 봐도 이렇게 타깃이라고 돼 있고 뭐 허투, CD33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타깃이 뭐고 어떻게 둘이 다르냐? 대부분의 혈액암은 CD 계열을 타깃을 합니다. 이 CD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 CD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었는데 이걸 CD 계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 혈액암은 보통은 CD 계열을 타깃을 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고형암은 CD 계열이 아니라 기능 단백질을 타깃을 합니다. 이 중단된 5029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션이 유방암이라고 그랬죠. 고형암입니다. 타깃을 뭘 했습니까? CD 계열? 아니죠. 허투라는 걸 했습니다. 이 허투라는 기능 단백질을 타깃을 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혈액암하고 고형암의 타깃 설정이 다른 이유가 뭐야? 그냥 CD 계열로 하거나 그냥 기능 단백질로 쫙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까부터 자꾸 타깃 하는데 이 타깃이 뭐야? 그리고 내가 이 타깃 말고 바이오마커라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 바이오마커는 또 뭐야?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막 짜증을 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CD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CD가 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 난 이것부터 아예 모르겠는데? 잠깐 엘리베이터 열고 기다리십시오. 이 내용들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투자하시면서 이 타깃이라는 말을 거의 뭐 몇천, 몇만 번 들어보셨을 텐데 타깃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냐? 그리고 이 타깃하고 바이오마커가 뭐가 다른 건지 설명할 수 있냐? 뭐 CD33을 타깃한다고 하는데 이 CD가 뭔지, 뭐 허투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을 알면 새로운 질병이 나왔을 때 내가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때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은 바이오마커가 아닌 타깃을 노린다라고 썼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장표 어디서 온 건지 기억하시나요? PPI 패스파인더. 프로티나에서 온 장표입니다. 요즘에 프로티나 주식이 떡락하면서 프로티나 갖고 있는 주주분들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프로티나라는 주식이 저는 이대로 종말을 구할 그런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오는 물량들 아마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안 나왔던 게 지금 다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 이거 저는 몇 달 뒤에 되돌아봤을 때 엄청 큰 기회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티나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 이 프로티나가 여기서 끝난다? 저는 그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프로티나 주주분들 계시면 힘내시고 회사를 믿고 조금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 프로티나 장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 이 베네토클락스라는 약이 BCL2 PPI 저해제라고 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강도가 인지를 막 붙잡고 있어서 경찰이 이 강도를 잡기 위해서는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PPI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베네토클락스 약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동안 바이오마커가 없었어요. 사용하기 전까지 약물의 효능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고농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뭐냐? 몸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근데 타깃은 뭐냐? 몸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마커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체온계로 우리 몸의 체온을 재봤더니 체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체온이라는 건 뭡니까?
바이오마커인가요? 타깃인가요?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잖아요.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온이라는 것도 하나의 바이오마커다.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니까. 마찬가지 CRP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는 뭐냐면 우리 몸이 염증 상태에 있을 때 이 CRP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CRP 수치가 높게 나오면 우리 몸이 염증 상태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CRP는 바이오마커입니까? 타깃입니까? 바이오마커죠. 몸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반면에 이 타깃은 뭐냐? 약물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질병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또 이 타깃은 특정 세포나 분자를 찾아가는 표지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주소 같은 게 타깃이다. 정리하면 바이오마커를 알면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이 높구나. 감염이 있나 보네. CRP가 높구나. 염증 상태구나. DDX,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이오마커고요. 타깃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약물로 타깃을 조작했을 때 감염 상태나 염증 상태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깃을 조작하면 치료에 도움을 준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그거는 바이오마커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는 타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럼 우리의 약물은 바이오마커와 타깃 중에 어떤 거를 향하겠습니까? 타깃을 향하겠죠. 약물은 우리 몸의 질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결합해야 할 곳은 바이오마커가 아니라 타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쉽죠? 근데 이게 또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타깃이기도 하고 타깃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체온, CRP 이런 것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많은 경우에 바이오마커이면서 동시에 타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다라고 해보죠. PDL1의 발현량이 높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약을 썼을 때 면역 항암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타깃입니까? 바이오마커입니까? 바이오마커죠.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PDL1이 타깃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어떤 약물이 PDL1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냐? 면역 억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PDL1은 뭡니까? 약을 써서 이거를 차단해서 우리 몸의 상태가 개선됐어요. 그럼 바이오마커입니까? 타깃입니까? 타깃이죠. PDL1은 바이오마커면서 동시에 타깃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말했듯이 어떤 바이오마커는 타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염증 상태를 알 수 있는 바이오마커지만 이 CRP를 낮춘다고 염증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관찰하는 지표일 뿐이지 이 CRP라는 것 자체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타깃이 될 수가 없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 의학이라는 게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약간 철학적인 면이 있고 논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와 타깃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 뭔가 한번 깨달음의 유레카 지점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이오 투자자니까 퉁 쳐놓고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에 중요한 건 바이오마커입니까? 타깃입니까? 타깃입니다. 바이오마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타깃이 훨씬 중요하다. 왜? 약물이 작용하는 곳이고 우리 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약물이 이 분자, 타깃이죠. 타깃을 건드렸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게 바이오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 왼쪽 프로티나 장표를 다시 봐볼까요? 이 약물에 바이오마커가 없어서 사용 전까지 약물의 효능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프로티나는 PPI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PPI가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베네토클락스를 썼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지표가 그 전엔 없었는데 프로티나의 기술로 그 기준점이 되는 지표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면 이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표입니다. CD를 알면 얼추 혈액암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이 파일은 되게 유명하죠. 코로나 시기에 여기가 뭐 중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발열 체크를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고 있다. 체온계가 고장이 났나 봐요. 예, 그래서 체온을 이렇게 재고 있다. 밑에 설명을 제가 혈액암의 타깃을 과학적으로 분류 중이라고 했는데 이 체온을 잰다라는 거는 타깃을 보는 겁니까? 아니죠. 바이오마커를 보는 거죠.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CD 타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혈액암의 타깃을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열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를 이렇게 분류해내고 있다. 이게 CD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 CD라는 게 뭐냐? 컴팩트 디스크가 아니고요. 면역세포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CD 뒤에는 항상 번호가 붙어 있어요. 주로 면역세포를 구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합의로 붙인 번호입니다. 이 CD가 항상 면역세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면역세포에만 있고요. 면역세포는 크게 림프계 면역세포와 골수계 면역세포로 나뉘는데 이 림프계로는 뭐가 있냐? B세포, T세포, NK세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가고 나는 B세포가 뭔지부터 하나하나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책 보라고 그랬습니까? E라는 세포 만화책 보시면 이 내용 다 나옵니다. B세포가 뭐 하는지, T세포가 뭐 하는지, NK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 E라는 세포에 다 나온다. 그래서 꼭 그 만화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골수계 세포로는 대식세포, 호중구,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골수계 세포도 E라는 세포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건 요런 거를 면역세포라고 부른다. 근데 CD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 붙인 번호다. 어떻게 구분을 했냐? 기능에 따라 나눴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기능에 따라 나눠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는 어떤 의도였냐? 면역세포가 어떤 항체와 결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번호를 붙여나갔다. 그래서 CD 3번 같은 경우에는 T세포의 표지라고 볼 수 있고 19번은 B세포, 33번은 골수계 세포. 요거를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B세포, T세포, NK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수지상세포가 자동차라고 보자고요. 뭐 이건 세단이고 스포츠카고 뭐 찝차고 트럭이고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어쨌거나 전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번호판을 달아서 구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역세포에는 CD3이 많고 어떤 면역세포에는 CD19번이 이렇게 균질하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번호판을 달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혈액암에서 CD를 타깃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암은 어떻게 생기냐? 정상적인 면역세포, B세포나 T세포 이런 것들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혈액암이에요. 가령 골수의 전구세포라는 게 미성숙 상태로 증식을 해요. 원래는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서 증식을 해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세포가 증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병이 생기냐?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이라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계 백혈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 그 말입니다. 또 혈액암 세포는 CD의 발현이 대체로 균질하고 같은 암종 안에서는 CD의 패턴 또한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말했다시피 AML이라는 질병에서는 CD33 그리고 CD123 타깃이 많은데 갑자기 어떤 AML에서는 CD4가 많고 CD6이 많고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암세포 자체가 동일한 CD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약물이 찾아가기에 용이하죠. AML에서는 CD33 타깃이 되게 많아요. 딴 건 없고. 그럼 그냥 CD33을 주소에 입력하면 글로 갈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혈액암에서는 CD가 좋은 타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약물로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작해야 하는 대상이 CD, 그게 좋은 타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혈액암의 세포에서 CD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쐈을 때 그게 혈액암 세포에 가서 닿기가 좋아요. 또 혈액암의 세포 표면에 이 CD가 존재합니다. 이게 만약에 세포 표면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질이나 핵에 존재해버리면 약물이 거기까지 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CD라는 게 세포의 표면에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약물이 닿기가 쉽고요. 그리고 혈액암 세포에 대체로 균질하게 존재합니다. 어디에는 많고 어디에는 없고 막 다른 게 달려있고 이렇지가 않고 균질하게 이렇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결합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정상세포에서는 이 CD의 발현이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항상 약을 쓸 때 문제가 되는 점이 뭐죠? 오프 타깃 부작용.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독성을 일으키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 혈액암에서는 이 CD가 정상세포에서는 발현이 좀 제한적이고 암세포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 독성이겠죠. 이런 독성에 대한 관리가 쉽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짤방 생각나시죠? 술 먹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친구가 1시간째 돌아오지 않는다. 그 친구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프 타깃 부작용이다. 근데 정상세포에서는 발현이 제한적이다. 화장실은 화장실끼리 있고 냉장고는 저 멀리 떨어져서 냉장고끼리 있다라는 거예요. 혈액암 세포에서는 CD가 되게 많고 정상세포에서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독성 관리가 쉽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항암제가 CD 땡땡땡을 타깃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혈액암입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혈액암이에요. 그리고 그 CD의 넘버를 알면 이게 어떤 종류의 암인지도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CD 19번을 타깃하는 항암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B세포와 관련된 암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애초에 CD가 뭐고 이게 왜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근데 왜 혈액암에서 CD를 타깃으로 쓰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 내용을 모르고 보는 사람은 차이가 생긴다. 언제? 응용 문제로 가면 차이가 생겨요. 믿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여기까지 혈액암과 혈액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타깃하는 CD 계열 타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혈액암을 봤으면 다음은 뭐죠? 고형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암,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고형암, 그 고형암의 주요 타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짤방 이거 아시나요? 우린 언제 수포자가 되는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가 자꾸 소금물을 섞을 때 이때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중학교 때인가 뭐 초등학교 6학년인가 갑자기 영희와 철수가 나와서 물에다가 이상한 소금을 풀고 자꾸 그걸 막 섞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아, 나는 이 수학은 아니구나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포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암도 비슷합니다. 혈액암은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이 고형암이 나오고 이것의 주요 타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오는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소비재 투자할래. 이렇게 돌아서 버리게 된다. 그만큼 고형암의 타깃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바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형암의 타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형암은 CD를 타깃으로 삼지 않습니다. 물론 이 CD47 같은 예외는 있어요. 이게 나를 먹지 말라는 표시를 하는 CD 계열인데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형암은 타깃이 CD가 아니에요. 고형암의 타깃은 어떤 거냐? 주로 기능 단백질이 고형암의 타깃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암처럼 CD를 치료의 타깃으로 삼기보다 암의 생존과 증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 기능 단백질을 억제하는 전략을 씁니다. 뭐가? 고형암 항암제가. 근데 이 고형암의 타깃이 좀 까다롭다고 그랬죠. 우리가 언제 바포자가 되냐? 누가 자꾸 타깃에 이상한 용어를 갖다 댈 때, 이때부터 우리는 고형암 항암제 리포트 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형암의 타깃은 많고 많은데 제가 딱 4가지, 주요 타깃 4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EGFR, HER2, VEGF, 그리고 PD1, PDL1입니다. 바이오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EGFR을 타깃한다, HER2를 타깃한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 단백질이고 이거를 타깃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다. 왜?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오늘 한번 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GFR이라는 타깃입니다. 이게 풀네임을 보니까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셉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조건부로 세포의 증식을 허락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이 스위치에 성장 인자라는 게 딱 여기에 결합해버리면 그때만 스위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이거를 회복하려면 세포가 증식해야 되잖아요.
그때 작용하는 게 EGFR 스위치다. 성장인자라는 게 왔을 때만 이 스위치가 켜지는 게 정상이다. 근데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 스위치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장인자라는 게 오지도 않았는데 항상 스위치가 온 상태에 있는 겁니다. 켜진 상태에 있는 거다. 그래서 상처가 났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이것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세포가 증식되는 상태가 된다. 앞에서 암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컨트롤하기 어렵게 증식한다.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했죠. 원래면 막 이렇게 증식하면 안 돼요. 근데 스위치가 고장나서 계속해서 증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은 뭘 타깃한다? EGFR이라는 기능 단백질을 타깃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여기에 결합해서 눌려있는 스위치를 차단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포의 증식이 멈추죠. 원래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해야 되는데 이거를 항암제가 들어와서 버튼을 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게 EGFR을 타깃하는 항암제의 기전입니다. 이 두 번째, HER2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의 약자냐?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수용체다. 뭐 하는 수용체냐? 성장 신호를 증폭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수용체입니다. 그럼 원래 HER2는 뭘 하냐? 다른 수용체와 짝을 이뤄서 성장 신호를 강화하는 증폭 스위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상처를 회복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빠르게 성장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때만 증폭하게 하는 스위치가 HER2예요. 근데 암에 걸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스위치가 과도하게 발현이 됩니다. 이 HER2가 많이 이렇게 막 생겨요. 그러면서 성장 신호가 훨씬 강하게 오랫동안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분열을 합니다. 그럼 이 HER2를 타깃하는 항암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HER2 타깃에 약물이 결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스위치가 마찬가지로 꺼진다. 그래서 성장 신호를 증폭하지 못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VEGF라는 게 있습니다. 배지F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 바스큘라 엔도세리얼 그로스 팩터의 약자예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보급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성장 중인 조직이나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여기에 혈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혈관을 따라서 산소랑 영양분이 이쪽으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 중인 조직은 더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이 상처가 있는 부위는 회복이 되게 될 거다. 그게 VEGF의 역할입니다. 근데 암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VEGF가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서만 얘가 작용을 해서 산소나 영양분을 운반해야 되는데 암에 걸리면 이 VEGF가 많이 분비가 돼서 이 암세포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로 산소나 영양을 보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빠르게 자라는 애가 산소랑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겠죠. VEGF는 암세포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VEGF를 타깃하는 항암제는 어떤 작용을 하겠습니까? VEGF를 중화하거나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생 혈관의 형성을 막고 기존에 있던 혈관도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려요. 보급로를 차단해버린다.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항암제 같은 걸 써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VEGF를 타깃하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쓰지 않고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다른 항암제와 같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PD-1, PD-L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뭘 하는 기능 단백질이냐? 과도한 면역 반응을 막는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세트로 붙어 다니는데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PD-1과 PD-L1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PD-1은 뭐냐면 브레이크 페달 같은 거예요. 근데 페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페달을 밟으라는 신호를 주는 게 PD-L1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결합을 해서 T세포가 엄한 정상세포를 공격할 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린 같은 편이니까 공격하지 마.
이거를 T세포한테 전달을 하는 게 PD1과 PDL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세포가 미안해 하고 공격을 안 한다. 근데 이놈의 똑똑한 암세포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 PD1과 PDL1을 과도하게 발현을 합니다.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T세포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암세포가 딱 생기면 T세포들이 와서 이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PD1과 PDL1을 막 만들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막 밟아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T세포는 이 암세포를 막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야 돼요. 근데 이 브레이크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밟기 신호가 같이 계속 나타나니까 T세포가 너는 죽이면 안 되는 세포구나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T세포의 눈을 안대 같은 걸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의 항암제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 PD1과 PDL1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못 밟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세포가 다시 각성을 하죠. 뭐야? 여기 암세포 있었잖아.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내용도 아마 일하는 세포에 나와 있을 거예요. EGFR, HER2, VEGF, PD1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요 EGFR, HER2, VEGF, PD1 이 네 가지 기능 단백질이 고형암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타깃이 뭐죠? 약물이 들어가서 결합하고 조작하는 대상,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가 바뀌는 거를 타깃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자꾸 이렇게 소금물을 들이붓고 있는데 우리는 데빌진 필살기를 다 외웠던 사람들이죠. 보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나중에 항암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엄청 쉬워지고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중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고형암 타깃별 항암제 4대장 게노답 삼형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고형암 약물 타깃 4대장이다 했는데 이렇게 3명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4대장 조용필은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첫째, 처음 뵙겠습니다. 암세포를 쉬지 않고 분열시키는 EGFR입니다. 둘째가 인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증폭시키는 HER2입니다. 그리고 셋째, 안녕하세요. 암세포의 영양과 산소 보급을 담당하는 VEGF입니다. 이렇게 삼형제가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4대장,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PD1. PD1이 왜 조용필이냐? PD1 약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형암의 주요 타깃에 작용하는 핵심 약물, 타깃. 이젠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약물이 갖다 붙어서 우리 몸의 상태를 바꾸는 게 타깃입니다. 바이오마커랑은 다르다. EGFR, 이거를 타깃으로 하는 가장 유명한 약이 뭐다? 타그리소라는 약이다. 3세대 TKI, 티로신 키나제 이니비터입니다.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의 1차 표준 치료제입니다. 요 문장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정상적인 EGFR이 변이를 일으켰대요. 보통 암은 이렇게 생기거든요. 정상적인 애가 돌연변이 같은 게 생겼을 때 암이 됩니다. 그래서 EGFR이 변이가 생긴 비소세포 폐암. 이게 뭐죠? 대부분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비소라는 것 때문에 생긴 폐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끊어읽냐? 여기서 끊어읽습니다. B에서 끊어읽어요. 비소세포 폐암. 이 B가 뭐냐? 아닐비. 그래서 소세포 폐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EGFR이 이상해져서 이런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암의 1차 표준 치료제. 표준 치료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쓰는 항암제가 바로 이 타그리소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처음에는 이 문장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먹게 돼요. 두 번째, HER2 타깃. 이것을 타깃하는 가장 유명한 약이 뭐냐? 그 유명한 에너투입니다. 에너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엄청나게 성장 중인 ADC 약물 에너투가 이름처럼 HER2를 타깃하는 약물이다. 세 번째, VEGF를 타깃하는 약은 뭐가 있냐?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바스틴이라는 약은 대장암이나 폐암 같은 다수의 고형암에서 혈관을 만드는 걸 억제해버린다.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PD1, PDL1을 타깃하는 가장 유명한 약이 뭐냐? 그 유명한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2% 키트루다. 이 약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불러요. 키트루다라는 약을 쓰면 T세포를 각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다시금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약이 이 PD-1을 타깃하는 키트루다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나오기 전까지 단일 약물 중에 가장 많이 팔리던 게 바로 이 키트루다라는 약이었습니다. 네, 조용필이 바로 이 키트루다다. 여기까지 혈액암과 고형암의 타깃, 그리고 그 타깃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항암제는 모두 주사제인가요? 왠지 주사제일 것 같지 않습니까? 먹는 약 하면 뭔가 감기라든가 가벼운 거를 치료할 때 먹고 암 정도를 치료하려면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항암제는 주사제가 많긴 해요. 하지만 먹는 약도 있다. 약의 제형은 타깃의 위치, 그리고 약물의 크기, 그리고 약물의 안정성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타깃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타깃에 맞춰서 한번 보면 타깃이 만약에 세포 밖에 있잖아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주로 항체 의약품 같은 거를 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암 같은 경우에 CD 타깃은 세포 바깥에 있죠. 그거를 항체 의약품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 항체라는 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는 쉽지 않다. 반면에 타깃이 세포 안에 만약에 있다. 이거는 먹는 약이 많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죠. 타깃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거와 결합하려면 조그맣고 기름에 잘 녹는 애들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타깃이 세포 안에 있으면 경구제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데요? ADC 같은 거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주사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ADC의 타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바깥쪽에 있는 항원이랑 결합해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작용하는 건 세포 안에서 작용하지만 만나는 거는 세포 밖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ADC 약물은 주사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EGFR 타깃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어디에 있냐? 세포막을 관통해서 위치를 합니다. 반은 세포 바깥쪽에 있고 반은 세포 안쪽에 있어요. 근데 약물이 결합해야 되는 위치는 어디냐? 안쪽이에요. 그래서 타그리소라는 약, 오시머티닙은 먹는 약일까요? 주사제일까요? 안쪽에 있습니다. 예, 경구제입니다. 결합해야 되는 타깃이 세포 안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항암제를 주사로 놓냐 먹냐라는 거는 그 타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먹는 약일지 주사약일지.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이상으로 타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마지막에 냉면을 먹어야 되죠. 오늘 타깃을 구워 먹어봤으니까 마무리는 시험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문제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고 같이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 이뮨온시아라는 기업이에요. 네, 여기서 만드는 신약입니다. IR 장표에 이렇게 써 있어요. anti-PD-L1. 이거를 보고 이 밑에 내용을 한번 채워보죠. 일단 생긴 게 Y자 형태로 생겼네요. 이거 뭡니까? 항체죠. 이거는 항체 의약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 항암제인가 봐요. 타깃은 땡땡땡땡. 여기서 타깃이 뭘까요? PD-L1. 이게 타깃입니다. 앞에 안티가 붙었죠. 보통 타깃을 얘기할 때는 앞에 안티 혹은 항이라는 말이 붙어요. 같은 말이죠. 이 PD-L1의 작용을 멈춘다. 곧 PD-L1에 결합한다. 타깃이 PD-L1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깃은 PD-L1. 이거는 무슨 암이죠? 혈액암입니까? 고형암입니까? 혈액암의 타깃은 주로 CD 계열이라고 그랬죠. 이게 CD 계열입니까? 아니죠. PD-L1. 그럼 이거는 뭡니까? 고형암이죠. 예, 고형암이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땡땡 치료제 땡땡제라고 돼 있어요. 주사제입니까? 경구제입니까? 항체. 덩치도 크고 PD-L1이 세포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세포 밖에 있어요. 그럼 이거 주사할까요? 먹을까요? 주사하죠. 그래서 이건 주사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Y자 형태 뭐라고 그랬죠? 항체. 이건 항체 치료제구나.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뭐냐? 타깃은 PD-L1이고 이거는 고형암이고 항체 치료제 주사제다. 요걸 보고 요게 쏙 나와야 된다. 이런 거 하려고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다 외워야 돼요. 이게 뭐 주사인지 경구인지 이게 고형암인지 혈액암인지 알 게 뭡니까? 두 번째 문제.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제가 다뤘던 에임드 바이오. 또 Y자가 나왔네요. 항체네. 근데 여기 끈이 있네. 이거 뭐죠? 링커. 그 여기 뭐가 달렸네. 뭐죠? 페이로드. 그럼 이건 뭐죠? ADC 약물이다. 여기 나와 있죠? 항체 약물 접합체. ADC. 하나 풀었고요. 이거 주사제입니까? 경구제입니까? 주사제죠. 항체는 덩치가 크고 세포 밖에서 결합을 하잖아. 주사제야. 타깃은 뭡니까? 예, 항 붙었죠. 앞에 안티 붙는다고 그랬죠. FGFR이라는 곳에 갖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타깃은 FGFR이다. 요거는 혈액암입니까? 고형암입니까? 고형암이죠. CD 계열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대부분 고형암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GSPT1 분해제 이거 어느 회사입니까? 오름 테라퓨틱. 우리나라에서 GSPT1 분해제를 쓰는 상장사는 제가 알기로는 오름 테라퓨틱 밖에 없어요. 앞으로 또 다른 회사들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항체에다가 GSPT1 분해제를 결합시켜 놓은 회사 중에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회사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이 DAC. 이것만 보고 이거 오름 테라퓨틱이구나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타깃은 뭡니까? GSPT1이 타깃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페이로드예요. 약이에요. 약. 항체는 CD123이다. 그럼 이거 혈액암입니까? 고형암입니까? CD 붙었습니다. 이 혈액암입니다. 항체 단백질 분해제 접합체 뭐죠? DAC, DAC. 그럼 이거 주사제입니까? 경구제입니까? 주사제죠. CD123이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항체잖아요. 요거랑 결합해서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간다. 그럼 이거 주사제죠. 이해가 가시죠? 요 세 문제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타깃에 대해서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이렇게 막 암호처럼 써놓은 거를 한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공부의 힘이고 재미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쉬바형이 어바형이 돼버렸는데 저도 재밌고 쉬운 것만 하고 싶은데 이 바이오의 세계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다음에는 그래도 조금 시원한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쉬바 티만 했다가는 채널이 망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비록 뭐 유료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 채널이 망해버리면 그것도 또 큰일이라 다음에는 이 평양냉면 한 그릇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평냉은 평면이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평냉 어디 평냉입니까? 평양면옥. 장충동에 있는 평양면옥의 평냉이 이겁니다. 평면 가서 평냉 드시고 투자가 잘 돼서 돈이 많으신 분이라면 신라호텔 들어가서 조금 놀다 오시거나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사오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계좌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분들은 이 태극당에 가서 이 슈크림빵 이번 주말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채널이 폭삭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시원하고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포트폴리오 리뷰를 좀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쉬바 PE 같은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위클리 바이오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걸 싹 모아놓고 이번 주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오른 바이오 주식 뭐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우락가이 하기도 되게 좋고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표님들 인터뷰를 진짜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인터뷰를 엄청 잘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대화를 하면서 그 인물의 매력이 터져나오게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경험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조소 채널의 대표님들이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 힘이 커져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 회사는 너무 큰 오해를 받고 있고 이 대표님이 나가서 한번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대표님 인터뷰를 할 일은 없을 거다. 인터뷰를 꺼려 하시는 대표님들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터뷰 전에는 대표님 저희는 회사 기술 위주로 인터뷰를 하고요. 고품격 인터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인터뷰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인터뷰가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이 대표님 근데 에로는 언제쯤이더라. 하지만 대표님 이 쉬바는 절대 이런 거부터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 안 합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고품격 기술 인터뷰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대표님들 꼭 한번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조금
평면의 평냉 같은 이런 시원한 걸로 좀 쉬운 걸로 갖고 오겠습니다. 타깃에 오늘 시바T 타깃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해서 뭐 하나 싶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앞에 연습 문제 보셨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나중에 항암제회사 IR 덱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알았을 때랑 몰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2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냉 가지고 올게요.